네, 5% 넘는 폭락. 최근 팔란티어 주가가 크게 한번 흔들렸죠. 많은 분들이 정말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네, 맞아요. 한때 뭐 엔비디아랑 어깨를 나란히 한다, 미국 AI 기술의 총하다, 뭐 이런 얘기까지 들었던 기업인데 이제는 거품 붕괴? 아니냐, 이런 아찔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특히 2025년 다시 백악관에 입성한 트럼프 대통령 시대잖아요, 지금이. 이 시기에 팔란티어는 과연 날개를 접게 될지 아니면 어쩌면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오늘 여러분께서 또 귀한 자료들을 많이 공유해 주셨는데 이걸 바탕으로 한번 그 속내를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작부터 핵심을 좀 말씀드리고 가자면요. 팔란티어 주가, 이거 고평가 아니냐, 이런 논란은 분명히 타당한 면이 있어요. 근데 이게 단순히 뭐 시장이 뜨거워서 그렇다, 이렇게만 볼 건 아니고요. 그 뒷배경을 보면 아주 복잡한 요인들이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특히 그 CEO, 알렉스 카프라고 있죠. 이 사람의 독특한 리더십, 그리고 아주 강력한 인적 네트워크, 또 국방기술 분야에서 가지고 있는 거의 뭐 독점적이라고 할 만한 지위, 이런 것들이 주가를 떠받쳐온 중요한 축이었거든요. 그런 배경이 있었군요. 네. 근데 바로 이 점 때문에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예측 불가능한 정책이라든지 어떤 행보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양날의 검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복잡한 퍼즐을 하나씩 한번 맞춰보도록 하죠. 와, 듣기만 해도 벌써 흥미진진한데요. 그럼 먼저 시장을 강타했던 그 충격파, 그것부터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아니, 하루 만에 5% 이상 주가가 빠졌다는 건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역시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시작이었군요. 그렇습니다. 그게 2025년 10월 10일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글을 딱 올렸는데 내용은 시진핑 중국 주석이랑 만나기로 한 거 이거 취소할 수도 있다. 그리고 아예 대규모 추가 관세까지 매기겠다. 이렇게 으름장을 놓은 거예요. 이야, 한 방이 셌네요. 네, 이 한 방에 그냥 시장 전체가 얼어붙어 버렸어요. S&P 500, 나스닥은 물론이고요. 특히 기술주, 반도체 관련주들 모여있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있잖아요. 거기는 뭐 그야말로 급전직하했습니다. 시장 공포를 보여주는 그 VIX 지수도 확 치솟았고요. 거기에 또 중국도 가만히 있진 않았군요.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한다 이런 카드를 꺼내들면서 불안감을 더 키웠고요. 맞아요. 정말 살얼음판 같은 분위기였네요. 근데 이런 격동 속에서 팔란티어는 좀 어떤 평가를 받고 있나요? 엔비디아처럼 확실한 기술력이나 수익성은 보여주는 것 같은데 왜 유독 거품이라는 꼬리표가 계속 따라붙는 걸까요? 바로 그게 팔란티어를 분석할 때 아주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AI 분야에서의 기술력, 특히 그 데이터 분석 능력 같은 거는 분명히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어요. 높은 이익률도 그걸 뒷받침해주고 있고요. 하지만 딱 주가 수준, 그러니까 밸류에이션만 놓고 보면 아니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하는 의문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렇군요. 다만 이번 하락을 보는 시각은 좀 엇갈리긴 합니다. 어떤 분석가들은 뭐 올라갈 만큼 올랐으니까 이 정도 조정은 건강한 거다. 아니면 오히려 싸게 살 기회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여러분 주신 자료 중에도 스태스톡스나 데이터 디스패치 같은 유튜브 채널 분석을 보면요. 팔란티어 주가가 비싸다는 평가 속에서도 170달러 선,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좀 중요한 지지선으로 보는 180일 이동평균선 근처에서 나름 잘 버티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와요. 아하. 그러니까 뭐 쉽게 무너질 상황은 아니다. 이런 시각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 전체의 충격 속에서도 팔란티어 나름대로 버티는 힘은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이 높은 가치 평가는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단순히 시장 분위기 때문만은 아닐 텐데. 그러고 보니 CEO부터가 아주 독특한 인물이더라고요. 알렉스 카프, 철학 박사 출신이라뇨. IT 기업 CEO로는 정말 이례적인 배경 아닌가요? 맞습니다. 알렉스 카프는 그 독일 프랑크푸르트 학파 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에요. 실리콘밸리에서는 정말 찾아보기 힘든 그런 배경이죠. 포춘 코리아 기사 같은 걸 보면 그가 기술을 통해서 어떤 서구 문명의 가치, 더 나아가서는 민족주의나 국가주의 같은 이념을 다시 강화하려는 그런 비전을 가졌다고 분석하기도 해요. 와, 비전이 거창하네요. 네. 팔란티오 소프트웨어로 정부 시스템을 바꾸고 빅데이터로 세상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겠다. 뭐 이런 아주 거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 발언이 때로는 상당히 좀 거칠고 논쟁적이에요. 그래요? 네. 머더 존스 기사에 따르면 최근에 투자자들이랑 통화를 하면서 우리는 정말 잘해내고 있다. 심지어는 필요하다면 우리의 적들을 겁주고 때로는 죽이기까지 한다.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해서 큰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죽이기까지 한다. 와, 이거 정말 보통 발언은 아닌데요. 이게 그냥 좀 과격한 수사일까요? 아니면 팔란티어가 실제로 하는 일과 좀 관련이 있는 걸까요? 이런 리더십 스타일이 기업 가치에도 영향을 미치는 건지, 그렇다면 실제 숫자, 재무 지표는 어떤가요? 정말 고평가 소리가 나올 만큼 그렇게 높은 수준인가요? 네, 재무지표만 딱 놓고 보면 고평가 논란이 충분히 나올 만합니다. 그 주가가 회사의 순자산 대비 몇 배냐 하는 PBR이나 순이익 대비 주가가 몇 배냐 하는 PER 같은 지표들 있잖아요. 이게 동종업계의 다른 AI 기업이나 기술 기업들에 비해서 눈에 띄게 높아요. 아, 확실히 높군요. 네, 제공해 주신 그 노트북 LM 자료에 있는 구체적인 수치들을 비교해 보면 더 명확하겠지만 전반적으로 시장 평균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는 건 뭐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던져봐야 할 질문은 이거죠. 이 높은 가치가 정말 팔란티어만이 가진 어떤 압도적인 기술력에서 나오는 거냐? 아니면 CEO의 카리스마라든지 아니면 뭐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강력한 네트워크 혹은 국방 분야에서의 독점적인 지위 같은 다른 요인들이 더 크게 작용하는 거냐 하는 점입니다. 그렇군요. 그 핵심 경쟁력, 흔히 기업의 해자, 모트라고 부르는 그 방어벽 말인데요. 팔란티어의 해자는 구체적으로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냥 기술이 좋다,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은데요. 팔란티어의 해자는요. 단순히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기술을 거의 20년 가까이 아주 특정 방식으로 연마해온 경험, 그리고 그 결과로 만들어진 네트워크 효과에 있다고 봐야 합니다. 데이비 카버트 같은 분석가 유튜브 영상을 보면 설명이 잘 되어 있는데 팔란티어는 디지털 트윈이라는 개념 있잖아요. 현실 세계의 시스템이나 프로세스를 그대로 가상 세계에 복제해서 분석하고 예측하는 플랫폼. 이걸 정말 오랫동안 다듬어 왔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걸 국방이나 정보기관부터 시작해서 제조, 헬스케어, 금융, 정부기관 등등 아주 다양한 분야의 실제 문제 해결에 적용하면서 엄청난 노하우를 쌓았다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단순히 소프트웨어를 파는 게 아니라 각 산업의 진짜 복잡한 문제를 풀어본 그 경험 자체가 자산이라 이런 말씀이시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온톨로지 네트워크 효과라는 게 발생해요.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쉽게 비유하자면요. 기업이나 조직의 운영 방식을 아주 세밀하고 정교한 디지털 지도로 만드는 것과 같아요. 팔란티어가 더 많은 데이터를 연결하고 분석할수록 이 지도는 더 정확해지고 똑똑해지는데 경쟁사가 단순히 기술만 베껴서는 이 깊은 이해도나 축적된 관계망을 따라잡기가 거의 불가능해지는 거죠. 와, 따라잡기 힘들겠네요. 네, 제품 개발 단계마다 경쟁사가 모방해야 할 난이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진다고 해요. 마치 그 클레이튼 크리스텐슨 교수가 말한 혁신가의 딜레마처럼요. 후발주자가 단순히 더 나은 기술 하나만으로는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복잡한 관계망을 구축한 선도자를 넘어서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겁니다. 20년의 경험과 온톨로지 네트워크 효과. 확실히 이건 쉽게 넘볼 수 없는 벽처럼 느껴지는데요. 그런데 팔란티어 이야기를 할 때 또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잖아요. 바로 공동 창업자이자 실리콘밸리의 거물, 피터 틸입니다. 이 사람의 영향력은 단순히 뭐 창업 초기에 자금을 댔다, 이 수준을 훨씬 넘어선다고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피터 틸은 팔란티어 신화의 어떻게 보면 설계자이자 가장 강력한 후원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페이팔 공동 창업자로 큰 부를 얻었고 지금은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유명한 우파 성향의 벤처 투자자죠. 특히 그의 정치적 성향이나 행보는 좀 주목할 만한데요. 제티오나 폴리시 브리프 같은 매체의 기사들을 보면 그는 자유와 민주주의는 양립할 수 없다는 식의 다소 좀 충격적인 반민주적 견해를 숨기지 않아요. 네, 자유와 민주주의가 양립할 수 없다는요. 네, 좀 그렇죠. 그리고 2016년 대선 때부터 아주 일찌감치 트럼프를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연설을 한 건 물론이고요. 트럼프의 아주 결정적인 위기였던 액세스 할리우드, 그 음담 패설 테이프 파문 때 있잖아요. 그때조차 125만 달러를 기부하면서 끝까지 지지를 거두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와, 피터 틸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페이팔 마피아라는 네트워크도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일론 머스크, 데이비드 섹스 같은 인물들이 다 여기에 포함된다고 하던데 이 네트워크가 지금 트럼프 행정부나 팔란티어에 미치는 영향력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라고 봐야 할까요? 그 영향력은 뭐 실로 막강하다고 평가됩니다. 페이팔 마피아라고 불리는 이들은 단순히 사업적으로만 얽힌 걸 넘어서 때로는 어떤 이념적인 동질성까지 공유하는 걸로 보여요.
폴리시 브리프나 포춘 코리아 비사 같은 데서는 이들 중 일부가 아파르테이트 시절 남아공에서의 경험 같은 걸 공유하면서 자유주의나 평등주의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시각을 가졌을 가능성까지 제기하기도 하고요. 아, 그런 배경까지? 네.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네트워크가 현재 트럼프 2기 행정부와 아주 깊숙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피터 틸은 물론이고 데이비드 섹스 같은 인물들은 트럼프의 핵심 지지자 그룹이자 주요 자금줄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현 부통령인 제이디 벤스와 피터 틸의 관계는 거의 뭐 후견인, 피후견인 관계라고까지 하던데요. 네, 그 표현이 아주 정확합니다. 제이디 벤스는 2011년에 예일대 로스쿨에서 피터 틸 강연을 듣고 인연을 맺은 뒤에 틸이 공동 창업한 벤처 캐피탈 미스트리얼 캐피탈에서 일했어요. 벤스가 나중에 세운 나리아 캐피탈에는 틸하고 또 다른 실리콘밸리 거물인 마크 앤드리슨 같은 사람들이 투자했고요. 아하. 제디오, CBS, 뉴 리퍼블릭 등 여러 매체의 부속을 종합해보면 틸은 벤스의 2022년 상원의원 선거 때 1,500만 달러가 넘는 어마어마한 돈을 지원했을 뿐만 아니라 벤스를 트럼프에게 직접 소개하고 부통령 후보로 만드는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게 거의 정설입니다. 심지어 벤스 스스로가 틸의 확장이다 이런 평가까지 나올 정도니까요. 그 관계의 깊이를 짐작할 수 있죠. 와, 정말 대단한 연결고리네요. 그렇다면 이러한 막강한 정치적, 경제적 네트워크가 팔란티어가 실제 사업을 따내는데 예를 들어서 수주 금액이 아주 큰 정부 계약 같은 경우에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혹시 이런 네트워크가 없었다면 지금의 팔란티어도 없었을 수도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이 강력한 네트워크는 팔란티어가 정말 천문학적인 액수의 정부 계약, 특히 보안이 아주 중요한 국방부나 CIA, FBI 같은 정보기관의 계약을 따내는데 결정적인 발판이 되었다. 이렇게 분석하는 시각이 많아요. 팔란티어는 이미 미 국방부하고 주요 정보기관은 물론이고 영국이나 이스라엘 같은 핵심 동맹국 정부 시스템에도 아주 깊숙이 파고들어서 핵심적인 데이터 분석이나 타겟팅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아, 이미 그렇게 깊숙이 들어가 있군요. 네, 블룸버그나 폴리시 브리크 같은 데서 분석하는 것처럼 이건 팔란티어가 단순한 소프트웨어 회사를 넘어서 국제 정치 무대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어떤 지정학적인 플레이어의 역할까지 하고 있다는 걸 시사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국가의 가장 민감한 두뇌 역할, 즉 정보 분석 기능의 상당 부분을 민간 기업이 맡게 되는 그런 아웃소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팔란티어에게 날개를 달아줄까요? 아니면 오히려 이게 족쇄가 될까요? 기회랑 위협이 막 공존할 것 같은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팔란티어에게는 정말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먼저 기회 요인을 좀 보면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나 제조업 부활, 리시오링 같은 정책 기조는 미국 내 산업이나 국방 관련 데이터 분석 수요를 늘릴 수 있겠죠. 국방 예산 변동 가능성도 중요하고요. 또 팔리시 브리프에서 지적하듯이 트럼프 행정부가 이전 바이든 행정부의 AI 안전 관련 행정명령 같은 걸 폐지하면서 규제 완화 쪽으로 방향을 잡는다면 팔란티어 같은 기업에게는 사업 환경이 좀 더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주도한다는 그 DOJ, 정부 효율성부인가요? 그것도 참 흥미롭네요. 연방정부의 지불 시스템이나 국세청, IRS 데이터까지 들여다본다고 하던데 이게 팔란티어하고는 협력 관계가 될지 아니면 경쟁 관계가 될지도 좀 지켜봐야겠군요. 정부 기능의 민간 위탁이 더 가속화될 수도 있겠고요. 맞습니다. DOG의 등장은 정부 기능이 민간 부문으로 이전되는 큰 흐름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고요. 팔란티어와의 관계 설정에 따라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좀 생각해볼 지점은 펄리시 브리프나 뉴 리퍼블릭, 심지어 레딧 토론 같은 데서 제기되는 좀 더 깊은 차원의 분석인데요. 피터 틸이나 제이디 벤스 같은 인물들이 커티스 야빈이라는 사상가의 신반동주의, 이른바 어둠의 계몽 사상의 영향을 받았다는 주장이 있어요. 어둠의 계몽?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시스템에 좀 비판적이고 강력한 리더십, 마치 CEU 같은 군주를 선호하면서 비효율적인 관료제를 해체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게 프로젝트 2025와 같은 보수 진영의 대규모 정부 개혁 구상하고도 맥이 닿는 부분이 좀 있고요. 일각에서는 트럼프를 중심으로 한 마가 운동이 어쩌면 이런 기술 엘리트들이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거 아니냐는 다소 좀 급진적인 분석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와, 이야기가 기술기업 분석을 넘어서서 거의 정치 철학까지 확장되네요. 그런데 이런 국내 정치 지형 변화 말고 국제 무대에서의 긴장감 고조,
특히 미중 관계 악화는 팔란티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미중 관계 악화 역시 팔란티어에게는 양날의 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한 대중국 강경책,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관세 위협이나 적대적 발언 같은 것들은 기술 패권 경쟁을 더 격화시키고 글로벌 공급망에 큰 불안감을 주죠. 최근 중국이 히토류 수출 통제를 강화한 게 딱 그런 예고요. 그렇죠. 팔란티어의 CTO인 샴샹카르도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현재 미중 관계를 선언되지 않은 냉전 상태다 이렇게 규정하면서 중국의 패권 추구를 강하게 경계했거든요. 이런 분위기는 당연히 국방이나 정보 분야에서 팔란티어 같은 기업의 솔루션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측 불가능한 충돌 위험이나 글로벌 공급망의 급격한 변화는 기업 운영에 큰 리스크로 작용할 수밖에 없죠.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예측 불가능성 그 자체가 또 다른 리스크 요인이 될 수도 있겠군요. 동맹국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 국제 협약을 존중할지 말지 이런 것들이 팔란티어의 해외 사업이나 동맹국과의 계약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네요. 바로 그 점입니다. 예를 들어 팔리시 브리프에서 언급된 것처럼 일론 머스크가 과거에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 공격하려고 스타링크 위상망 사용 요청했을 때 거부했던 사례가 있었잖아요. 아, 네, 기억납니다. 네, 그런 것처럼 특정 인물이나 기업의 판단 혹은 트럼프 행정부의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이 동맹국과의 협력이나 분쟁 지역에서의 팔란티어 기술 활용에 예상치 못한 제동을 걸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팔란티어 기술 자체를 둘러싼 윤리적인 논란도 끊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가자 분쟁에서 팔란티어 기술이 소위 킬 리스트 작성에 사용됐다. 이런 의혹이라든지 혹은 미 이민세관 단속국 ICE의 불법 이민자 추방 작전을 지원했다는 비판 같은 게 계속 제기되고 있죠. 민감한 부분이네요. 네, 앞서 언급했던 그 알렉스 카프 CEO의 때로는 죽인다는 발언은 이런 논란에 더 불을 지피는 격이고요. 물론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가치 판단을 내리기보다는 제기된 사실들을 좀 중립적으로 전달하고자 합니다만 이런 논란들이 언제든 규제 강화나 국제적인 비번 여론으로 확산될 수 있는 잠재적인 리스크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아,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술력부터 CEO의 철학, 강력한 정치 네트워크, 그리고 트럼프 시대의 지정학적 변수까지 팔란티어라는 기업을 이해하려면 정말 다각적인 시각이 필요하네요. 그럼 이제 투자자 관점에서 한번 정리를 좀 해볼까요? 기회 요인이랑 위험 요인이 너무나 명확하게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회 요인을 꼽자면 역시 20년간 쌓아온 그 디지털 트윈 기술력과 온톨로지 네트워크 효과라는 경쟁사가 진짜 쉽게 따라올 수 없는 깊은 해자, 이걸 둘 수 있겠죠. AI하고 빅데이터 시장 자체가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미 국방, 정보, 주요 산업 깊숙이 침투해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고요. 트럼프 행정부의 재산업화나 안보 강화 기조가 시너지를 낼 가능성도 있고요. 반대로 위험 요인은 역시 계속되는 고평가 논란과 거품 우려, 그리고 성공의 발판이었던 그 정치적 네트워크와 정부 계약에 대한 높은 의존성이 오히려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점이겠죠. 트럼프 행정부 정책의 예측 불가능성과 지정학적 리스크에 너무 민감하게 반영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기술의 윤리적 논란과 잠재적인 규제 리스크도 무시할 수 없고요. 네, 핵심을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팔란티어를 바라보실 때는 이 기업이 단순히 기술주 중 하나가 아니라 미국의 정치 지형과 글로벌 지정학이라는 아주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움직이는 플레이어라는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단기적인 주가 등락에 막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이 기업이 가진 본질적인 기술 경쟁력이 과연 지속 가능한지, 그리고 정치적, 지정학적 리스크를 얼마나 잘 관리할 수 있을지를 좀 긴 호흡으로 지켜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결국 팔란티어의 높은 가치는 과연 정말 흉내낼 수 없는 기술력 덕분일까요? 아니면 언제든 흔들릴 수 있는 정치적인 연줄에 기댄 좀 불안한 신기루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 투자 결정은 각자의 판단에 달려있겠지만 오늘 저희와의 이 이야기가 그 판단의 깊이를 더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볼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팔란티어처럼 국가의 핵심 기능, 예를 들어 국방이나 정보 분석, 심지어 행정 서비스까지 민간 기업이 점점 더 많이 수행하게 되면서 실제 권력의 중심이 우리가 선출한 정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알고리즘과 데이터 인프라를 통제하는 소수의 기술 엘리트들에게로 서서히 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용한 권력 이동이군요. 네, 이런 조용한 권력 이동은 단순히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거버넌스와 민주주의의 미래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기술이 국가 운영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되어가는 이 시대에 과연 진정한 주권은 누구의 손에 쥐어져 있는 것일까요? 이 질문이야말로 앞으로 우리가 계속 고민해야 할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 기술과 권력, 그리고 민주주의의 미래라는 정말 묵직한 화두를 남겨주시네요. 오늘 저희와 함께 팔란티어를 둘러싼 이 복잡한 현실을 깊이 탐색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지적 갈증을 해소해 드릴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